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맨 처음에 경제 파트 들어갑니다. 경제 파트에서 맨 첫 차시를 우리가 합리적 선택으로 달았어. 합리적 선택. 자, 요거 기억하시는 분. 이거 경제 파트 아 기억나? 그래. 근데 미안한데 기억나면 아 어쩔 수 없어. 이거 기억 안 나길 바랬는데. 왜 물어볼 거거든. 그럼 합리적 선택이 뭔데? 합리적 일단 기회비용이 가장 어? 작은 것들 아니 오케이, 오케이. 기회비용이 잘, 그 동서남북은 몰라도 이런 거 잘하면 되지. 그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지만 잘하면 돼요. 여하튼 너무 비웃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자, 아무튼 합리적인 선택 이쪽 파트 볼 건데 요거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있어요. 사회2에. 근데 요 합리적 선택이란 우리가 비용 그리고 편익 요거 계산했었죠. 네. 우리가 비용이 높을수록 좋은 선택이야, 낮을수록 좋은 선택이야. 비용은 낮을수록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편익은 내가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좋아, 낮을수록 좋아? 예, 편익은 높을수록 좋죠. 그래서 비용은 높을수록 편익은 낮을수록이라고 하는 요 합리적 선택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사회2에 나오는 뭐부터 들어갈 거냐? 경제 체제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이 경제 체제 자체가 이건 교재에 왜 어색해? 이거 약간 존댓말로 하는 게? 네, 똑바로 해라 뭐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아 저도 이거 녹화 다 돼 있으니까 이거 찍혀. 자, 경제 체제. 요거 설명할 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경제 체제야. 요거는 굳이 그 메모를 안 해도 돼. 어차피 다 있으니까 교재에. 근데 그 경제 문제가 무엇이냐? 요거랑 경제 체제는 어떤 게 있느냐? 요거 간단하게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으로 가자고요. 네. 알겠죠? 자, 경제 체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경제 문제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요 우리가 경제 문제는요. 모든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회 모든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경제 문제를 얘기할 때 요것부터 또 다시 가자. 경제 활동이란 무엇이냐? 뭐 이건 간단하죠. 생산. 요거다 생산하는 게 뭘까? 생산. 뭔가를 만드는 거. 근데 여기서 만든다 했잖아. 근데 그게 형태가 있는 것도 있고 형태가 없는 인간의 활동 같은 것도 있어. 그거를 우리가 다 합쳐서 생산물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생산물에서 유형의 것 형태가 있어. 그래서 거래되는 현장이 보여.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요? 재화. 그리고 안 보이는 인간의 활동 이런 것들은 서비스. 이렇게 재화와 서비스 같이 묶어서 외웠던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생산,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그럼 소비는 재화와 서비스를 뭐 한다? 산다, 구입한다. 이런 얘기. 자, 그리고 마지막 분배 아니면 뭐 유통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경제 활동은 되게 다양해요. 분배 나눠주는 것. 음. 그러면 역 경제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 경제 문제에서 첫 번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생산물의 종류랑 수량에 관련된 문제란 말이야. 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제 문제로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거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두 가지 같이 합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분필을 생산한다. 이걸 만들었을 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선택으로 분필을 만든다고 해봐. 그러면 무엇을 분필을 얼마나 예를 들어서 뭐 100박스, 200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이걸 뭐 사람들을 많이 써가지고 인력을 통해 가지고 만든다. 또는 기계를 통해 가지고 만든다. 이런 얘기가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야. 뭘로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렇게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요 문제는요. 오씨, 와 이거 풀어줄 뻔했네. 그냥 여기다 붙여야겠다. 요거는
생산 방법에 관련된 겁니다.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요 문제는 생산 방법. 근데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판매까지 했어. 그럼 결국 뭐가 들어와? 돈이 들어오겠지. 그치? 아까 전에 내가 분필 100박스를 만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분필 한 박스에 만 원으로 팔았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때 100박스를 팔았으니까 자 여러분 곱셈 하실 수 있죠? 자 하나 100박스를 만 원에 팔았어. 얼마 벌어? 어 당연한 맞지. 왜 그래? 자 그래서 100만 아니, 알았어. 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 얘기에서 우리가 100만 원을 내가 전체를 다 벌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자, 일단 세 번째 파트가 분배의 문제라고 해서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세 번째 경제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선 분배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배의 문제. 그래서 경제 문제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첫 번째,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등 문제. 뭐가 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자, 그리고 생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분배의 문제,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에서 총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걸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경제 체제라는 소리야. 그치? 근데 요거 얘기 조금만 보충할게. 고등학교 내용에서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요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우리가 총 이윤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윤이라고 하는 건 이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득을 얼마를 받는가? 아까 100박스를 팔았을 때 100만 원 벌었다 했잖아. 그치? 이게 근데 총 이윤에 들어가지 않아요. 방금 건 뭐냐면 총 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사갔는가?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어서 100만 원 벌었지. 그치? 근데 여기서 빼줘야 되는 게 뭐야? 내가 분필을 만드는 데 쓰는 재료값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사람을 써서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기계를 도입했을 때 그때 기계의 운용 비용을 대거나 뭐 전기세를 내거나 이런 것들 다 빼야겠죠. 이게 총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개념은 이거 교재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분배의 문제 옆에다가 한번 쓰시고 갈 거예요. 자, 총 이윤에서 총 이윤을 구할 때 총수에서 총 비용을 빼야 한다. 이렇게 총 이윤 빼기 총 이윤은 총 수요 빼기 총 비용. 그렇죠? 인건비도 다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분필을 만드는 데 있어서 120만 원을 썼다고 해봐봐. 그럼 이건 이득을 봤을까? 손해를 봤을까? 100만 원을 벌었는데 수익을 얻었어. 총 수요 1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공장 운용비, 인건비 다 했더니 120만 원이 나왔어. 그런 이거는 어떤 선택이 된 거야? 예, 안 좋은 선택이 됐죠.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 된 거죠. 맞는 말입니다. 요 계산이 구체적으로 해서 심화돼서 나올 거예요. 그 내용으로. 그럼 이제 경제 체제로 갑니다. 경제 문제 세 가지 나왔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경제 체제는 몇 가지 있냐? 역시 이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는 고등학교 내용에서 나왔던 거고 근데 심각한 문제는 아니야. 중학교 내용에서 안 나왔어. 전통 경제 체제.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이어져 온 과거부터 그렇게 해온 이런 거잖아. 그래서 전통 경제 체제라고 얘기하는 건 옛날에 했던 대로 그냥 해결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요게 시험 문제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 A 사회에선 옛날부터 A 사회에서 했던 대로, B 사회에선 옛날부터 B 사회가 했던 대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 자체는 안 나오지. 의미만 알고 계세요. 전통 경제 체제 과거에 한 대로 해결한다.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을? 옛날에 우리가 했던 대로 하자. 이렇게 보면 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부터 이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시장 경제 체제, 세 번째는 계획 경제 체제가 나오겠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이거 들어본 기억들은 있을 거야. 근데 자, 이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에서 가장 크게 비교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요 두 개를 쪼개 봅시다. 첫 번째 생산 수단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내가 농작물을 만들고 싶어. 예를 들어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싶어. 근데 내 땅이 있어야 하잖아. 그치? 그럼 토지가 그럼 뭐가 된다? 여기에서 생산에 필요한 수단. 그래서 토지가 되겠고요. 생산 수단 예시로는 토지. 그리고 물건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 또는 기계. 이런 것들. 그럼 내가 여기서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건 그 생산물에서 재화일까 서비스일까? 그쵸? 서비스. 학원 이건 교육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반이 되는 요 학원 자체도 생산 수단일까 아닐까? 생산 수단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 치킨집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돼? 생산 수단이 돼 안 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유,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경제체제. 근데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어떻다?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소유해? 다 같이. 또 이걸 공유라고 할 거고 또 국가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국유. 오케이 잘 생겼지? 오케이. 자 그럼 자 공유와 국유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면 계획경제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말고도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경제체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였잖아.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다 같이 여기 보시면 뭐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경제체제야. 그러니까 경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 봐야지. 해결 방식. 이거에 따라서 나눴으니까 다 나눠줘야지. 그럼 경제체제에서 요거 제일 중요한 경제문제 해결 방식에서 시장경제체제는 시장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시장 가격은 우리가 내가 정해버리는 게 아니야. 누구랑 누가 같이 정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그 항상 얘기하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시장 가격의 결정은 누구와 누구의 곡선, 무슨 곡선과 무슨 곡선상의 접점에서 만들어진다. 다들 혹시 기억나니? 그 알겠죠? 자, 우리가 가격이 비싸면 물건을 많이 사, 안 사? 가격이 비싸면 물건이 많이 안 사. 그래서 그 반비례 관계,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되는 수요 곡선 얘기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가격이 비싸지면 팔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가 들어가지. 자, 수요는 사람들이 원하는 양, 공급은 판매자들이 팔고자 하는 양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기억나시죠? 예. 이거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긴 바로 넘어갈게요. 시장 가격이 그렇게 결정이 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접점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사람이 수량은 10개밖에 없는데 원하는 사람이 100명이야.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수량은 100개가 있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은 10명, 12명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지. 그치? 이렇게 시장 가격은 공급자 혼자서 또는 소비자가 혼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결국 맞춰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계획경제체제에선 어떻게 한다?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서 해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 들어갑니다.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서 한다는 건 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냐, 아니면 어떻게 생산하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생산하냐, 요 세 가지가 다 누가 정해? 내가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다 누가? 정부가 한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요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까지 가지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냐,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싶냐 이런 얘기도 요거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내가 100만 원, 월급 100만 원 받는 회사랑 월급 300만 원을 받는 회사에서 어디를 고를 것이냐 이것도 시장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겠죠. 그치? 여러분들 어디 선택할 거야? 라고 하면 그렇죠.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왜? 시장 가격 자체가 결정을 하게 하니까.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근데 계획경제체제에서 요거 두 개 합쳐서 다시 볼게. 너희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3명의 학생은 다 농장으로 취업하세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4명의 학생들은 다 공장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야. 아닐 수 있어. 예를 들어 이쪽은 공장에서 일하고 싶고 이쪽엔 농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걸 고려해 주는 건 많이 없겠죠. 정부가 저거 해, 이거 해 하면 저거 하고 이거 해야 돼. 그게 계획경제체제야. 그러면 이 계획경제체제에서 장점이라고 하면 그건 있겠지. 취업률이 몇 %일까? 100%. 예, 100%일 수밖에 없어요. 실업자가 없어. 왜? 다 똑같이 일시켜버리니까. 근데 단점이 있지. 내가 열심히 일해도 받는 월급은 저기에서 쳐놀고 있는 저 사람이랑 똑같아.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할까? 안 하죠. 그럼 우리가 이걸 동기부여가 높아졌다고 얘기해요?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떨어졌다. 떨어졌다고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자, 이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서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 계획 경제 체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요거까지 보셨을 텐데 근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도 하나가 더 나온 게 있어. 시장 경제 체제도 단점이 있고 계획 경제 체제도 단점이 있다. 계획 경제 체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었어? 동기부여가 부족해질 수 있고 생산량이 그래서 줄어들어. 근데 시장 경제 체제에선 반대로 경쟁이 너무 심화돼.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아예 보통의 삶을 못 살 수 있고 양극화, 빈부격차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빈부격차 같은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 또 반대로 우리 한 4년 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그때 마스크 가격이 엄청 올라갔던 거 기억하시나요? 수요량이 어때? 엄청 폭증했지. 근데 공급량이 부족해. 그때 당시에 공급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재기가 일어났잖아. 중국 쪽에서 막 박스채로 사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4,500원, 5,000원 이렇게 한 장에 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경제 체제도 그렇고 계획경제 체제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네 번째 대부분 섞어서 쓰고 있다. 혼합 경제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합 경제체제는 지금 여기 수업 때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기에선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자, 첫 페이지 마지막 쪽에 보면 그 빈칸이 하나 뚫려 있을 겁니다. 아예 빈칸. 1페이지 마지막 쪽에 거기에 경제 주체와 그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얘기를 적어놔야 돼요. 경제 주체와 활동 이거 그림 그릴 겁니다. 예,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표인데 우리가 경제 주체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시절엔 3가지로 봤어요. 우리들을 얘기하죠. 가계. 우리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어? 월급을 받기 위해 뭐 하는? 일하는 노동자.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거야. 노동자 소비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럼 기업은요? 기업은 뭐를 담당할까? 자, 경제활동, 생산, 소비, 분배 중에서 뭐를 담당할까요? 그쵸.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소비를 담당하는 뭐? 가계.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정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뭐를 받을까요? 세금. 세금을 내야지. 그치? 그리고 사회 간접 시설, 뭐 인프라 시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아니면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고 관리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은 정부를 빼겠습니다. 딱 가계와 기업만 보고 갈게. 그러면 가계와 기업이 이렇게 있었을 때 현금의 흐름을 흰색으로 표시할게요. 서로가 돈을 주고받아. 여기서 현금의 흐름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게가 기업한테 왜 돈을 줄까? 요 시장은 뭘까? 가게가 기업에게 돈을 제공하는 요 시장은 뭐가 될까요? 노동? 아니지. 가게가 기업한테 돈을 준다니까 기업이 그럼 노동을 주는 건 아니잖아. 아까 얘기했던 왜 세금을 내? 생산물. 자, 생산물에 뭐뭐 있다? 눈에 보이는 재화. 인간의 활동, 서비스 이렇게 생산물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이 무슨 시장?
생산물 시장. 오케이? 자, 이거 그려야 돼. 여기 가게 기업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도현아 안 보이면 저 뒤에 한번 저기 영상 나오고 저걸로 봐도 되고 아무튼 오케이. 화면 빨만 안 맞는 거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게 기업 이쪽에서 얘기 계속 할게.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 기업이 가게에 딱 공급을 하고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화와 서비스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쵸? 화살표 방향은. 그러면 기업이 가게에다가 왜 돈을 줄까? 우리가 생산물, 즉 생산을 할 때 뭐가 필요해? 생산을 그냥 땅 파서 하는 게 아니잖아. 생산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생산 요소가 들어갑니다. 이게 뭐가 들어가? 자본도 있죠. 자본, 토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노동 들어갑니다. 노동, 토지, 자본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의 3요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노동, 토지, 자본에 대한 대가까지 같이 외워주라는 걸로 중학교 3학년 과정이 나와요. 노동을 왜 해요? 뭐를 벌기 위해? 근데 그 돈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초등학교스럽잖아. 이게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앞두고 있는데, 그렇지? 혹시 정원이 기억나니? 우리가 뭐를 얻기 위해 노동을 제공한다. 요거 얘기하죠. 그렇지, 임금. 그리고 토지에 대한 대가, 지대. 지대. 그리고 자본에 대한 대가, 이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노동, 토지, 자본에 대한 대가, 임금, 지대, 이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살려야 돼. 이거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나. 참사야, 참. 안 그래도 지금 분필 지우면 돼. 노동, 토지, 자본에 대한 대가, 임금, 지대, 이자. 이렇게. 자, 그럼 임금, 지대, 이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기업에서 가게로. 그치. 이건 현금이야. 그치. 현금의 흐름. 그럼 노동, 토지, 자본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 가게에서 기업. 그치. 가게에서 기업으로 가겠죠. 이건 무슨 시장?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을 거래하는 생산 요소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하시죠.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자 누구다?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가게가 한다? 기업이 한다? 오케이. 공급자, 기업. 그러면 여기에서 수요자는 누구다? 수요자는 가게다. 그럼 반대로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 누구다? 공급자.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 노동, 토지, 자본을 공급하는 건 가게. 그리고 수요자,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이 그림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서, 자, 경제주체 활동 넘어가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교재로 할게요. 경제 체제 간의 비교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도 설명드렸던 거니까 빠르게 한번 가시죠. 이 페이지에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비교. 거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두고 국가의 소유, 국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진 공유. 요거 국유와 공유를 가지고 있는 계획경제체제야, 시장경제체제야? 예, 계획경제. 여러분 틀려도 좋은데 입으로 좀 웅얼거리면서 해줘야 돼. 말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계획경제체제에서 국유, 공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소유 또는 공유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경제체제에서 누가 가질 수 있다? 내가 가질 수 있다. 그거 우리 무슨 재산이라고 했어? 사유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경제문제 해결 방식. 시장 가격에 따라서 결정되면 얘들아 저기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거나 받아 적자. 예. 자, 경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시장 가격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시장 경제 체제였습니다. 여기 있잖아. 시장 가격에 따라서 경제 문제 해결. 그렇죠? 자, 그리고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서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럼 뭐? 계획 경제 체제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의사 결정 주체. 누가 결정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선 누가 결정해서 시장 경제에선 누가 결정해? 나. 개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가 결국 우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의사 결정은 개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국가의 계획과 명령은 당연히 누가 계획하고 누가 명령한다. 또 국가. 의사결정 주체. 의사결정은 국가, 정부.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장단점도 같이 정리했던 거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왜? 맞아? 응? 아니? 이동시킨 거야. 자, 그 마지막 이거 잠깐 이것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가시죠. 물론 중간에 좀 문제 좀 풀고 할 건데 우리가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자유방임주의 체제를 얘기 드릴 거고요. 요때 자유방임주의를 말했던 사람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예. 요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에 그 유명한 발언 있잖아.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는 뭐에 따라서 움직인다? 보이지 않는 손.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뭐를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얘기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여. 요건 간섭을 하라는 소리일까 아닐까? 간섭을 하면 안 돼요. 간섭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요거 자유 풀어놓는 거. 자유를 줘라. 개인의 의사결정 존중해라. 방임 자체도 풀어놔라.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 여기서 어차피 딥하게 갈 생각은 없으니까. 요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저렴하고 품질 좋게 구입할 수 있는 이유는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씨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할까요? 안 할까요? 따뜻한 마음씨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가 싸고 저렴한 물건 이걸 심지어 품질도 좋게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아니야. 우리가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건 이게 아니라 돈을 벌고자 하는 이기심. 이게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다. 요 얘기입니다. 이거 예시만 간단하게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A 정육점, B 정육점, C 정육점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10,000원에 팔아봐, 고기를. 그러면 그냥 가까운 데 가겠지. 뭐 품질도 차이가 없다고 쳐봐. A 정육점, B 정육점, C 정육점 여기 사장님들이 똑같은 품질의 고기를 똑같은 가격에 팔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가까운 데만 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 갑자기 A 정육점 사장님이 뭐 여기는 8,000원에 팔아버려.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까? A로 몰리겠지. 그러니까 B 정육점이 가격은 그대로인데 품질을 좋게 여기 막 툭불 A++급 이런 급의 뭐 돼지고기, 소고기를 판매하는 거야. 근데 여기 C 정육점 같은 거 막 다양하게 팔아. 막 여기는 삼겹살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소고기도 팔고 오리고기도 팔고 닭고기도 팔고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원하는 거에 따라서 몰려가겠지. 내가 지금 좀 돈이 부족하다 하면 A 갈 거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하면 B 갈 거고, 다양한 거, 딴 것도 먹어보고 싶다 하면 C 갈 거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저기 있는 총비용 얘기했었잖아, 그치? 거기서 있는 원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원가를
여기 다 고기들이 한 4,000원쯤 돼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원가가 4,000원인데 갑자기 A 정육점 사장님이 고기를 한 2,000원 팔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B와 C를 갈 겁니까? 아니죠. 그냥 무조건 A 가야지. A 사장님은 그러면 고기를 팔면 팔수록 이득이야, 손해야? 당연히 손해보죠. 그치? 근데 얘들은 버텨. A 정육점 사장님은 이걸 버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서 정답.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A 정육점 사장님이 자기가 돈은 많은 약간 대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시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 B와 C를 죽여버리려는 목적으로 싸게 팔아버리는 거지. 얘들은 어떻게 4,000원까지 내릴 수 있어? 없어. 팔면 손해인데 4,000원에 팔아도 손해잖아. 그치? 100만 원짜리 100만 원에 팔면 어떻게 돼? 손해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정육점 아무리 가격을 낮춰가지고 막 6,000원, 뭐 5,000원 이렇게 팔아도 사람들이 가 안 가? A에 가지. 그러니까 B가 죽어버리고 C가 죽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지. 그러면 자, B 정육점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 A 다시 송천 지점. A 다시 삼례 지점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효 아니 거기 사람도 없잖아. 뭐 효자 지점 이런 데로 가시죠. 삼례 사람 삼? 그런데 이 말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삼례 사람이어서. 아무튼 자 여기 송천 지점 뭐 효자 지점 이렇게 해가지고 있단 말이야. 결국 그냥 A 기업이지. 그러면 이제 미쳤다고 A 기업이 2,000원에 팔까? 팔죠. 얼마에 팔아 이제? 15,000원. 뭔 소리야? 20만 원 팔고 막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회가 있어 없어? 뭔 소리야? 없지. 다 20만 원 파는데 어디서 고기를 구해? 못 구하죠. 그게 바로 독점 시장인 겁니다. 이게 시장의 공급자가 몇 명이다? 한 명이다. 이게 바로 그러면 자유방임주의로 냈을 때 이게 시장의 단점이 된다는 소리에 시장 실패 상황이 펼쳐졌다. 이런 상황, 대기업의 횡포 아니면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안 사, 못 사.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면서 나온 게 물론 이유 자체는 1929년에 대공황이 터지면서 나온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1월 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고요. 수정 자본주의가 나옵니다. 여기도 수정을 고치다예요. 수정 테이프 할 때. 자,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케인스라고 하는 사람이다. 뭐 때에 따라서 케인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왜? 그러면 이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 고쳐야 돼. 여기서 자유롭게 풀어놨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 시장이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좀 고치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정부가 좀 개입을 하자. 정부의 개입.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이 독점이라던가 과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이런 시장 실패를 좀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는 게 여기 있는 수정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좀 빠르게 할게요. 세 번째, 신자유주의. 이번엔 정부의 개입을 인정했더니 정부가 안 바뀌어.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 좀 좋아질 수도 있잖아. 건물의 벽면을 무조건 법으로 50cm 정도를 만들어놔. 튼튼하게. 근데 이제 뭐 콘크리트를 만드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30cm로만 만들어도 안전한 건물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50cm를 건물 전체에다 바르는 것보다 30cm만 하더라도 되는 기술이 있다면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해질 거 아니야. 건물을 짓는 가격이. 그치? 근데 무조건 법으로는 50cm만. 그럼 기업들은 손해를 봐요? 이득을 봐요? 그렇죠? 그럼 기술력이 발전도 안 할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정부의 개입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정부 실패를 비판합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 때문에 정부가 실패했다. 이런 상황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다시 자유주의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어떻게 말하냐? 자유주의로의 회귀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유주의를 주장했다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 여기 자유방임주의와 신자유주의. 근데 자유주의로 회귀했다는 말은 얘밖에 못 쓰죠.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왜냐면 자유방임주의 때 자유방임주의로 회귀한다 이런 얘기가 말이 돼? 어? 이건 말이 안 되지. 자유방임주의로 회귀한다 이건 돌아간다잖아. 요건 처음 만들었는데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회귀할 수 있지. 왜냐면 정부 개입을 인정하던 무슨 자본주의 시대였으니까 수정자본주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자, 이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비교하는 것 또는 자유방임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요거는 정말 간단히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에서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잡고 갑시다. 아까 계획경제체제가 뭐였어요? 자, 계획경제체제 누구의 명령과 계획에 따라서 시장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서 시장의 경제 문제 해결한다. 이거였지. 네. 그치? 근데 이 계획경제체제를 뭐라고 비판하냐? 여기 신자유주의가 노예의 길이라고 비판합니다. 계획과 명령은 노예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근데 자유방임주의는 계획경제체제를 비판을 안 해. 그게 또 차이점이야. 왜 그러냐면 계획경제체제를 만들었던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19세기 때 사람이에요. 근데 요 애덤 스미스는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때리지 말아라 이런 예시를 하면 그냥 때리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야 맞아 보니까 아프더라. 때리지 말아라. 그럼 난 맞은 적이 있다는 소리 없다는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 얘기는 계획경제 체제가 나쁘다. 계획경제 체제가 있었어야 계획경제 체제가 나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계획경제 체제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유방임주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경제 체제를 주장했던 마르크스가 나온 이후인 신자유주의 1970년대긴 합니다만 요 얘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파트 여기서 마무리하고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교재에 문제를 조금 달아놨거든요. 자, 1번 문제. 그림에 나타난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시면 됩니다. 경제 문제 총 3가지 있었어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이거 3개 있었지? 그치? 그래서 자, 사회자가 말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라고. 갑은요. 가족 모임에 필요한 명절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떤 경제 문제에 해당해? 뭐 한번 말해볼래? 여기 3개 중에서 저는 명절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이야? 어떻게 생산이야? 누구를 위하여 생산이야? 아니죠. 왜 몰라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결정했잖아. 명절 음식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해요. 그래서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을 볼게요. 상품 포장 기계를 구매하여 판매 제품을 신속하게 포장하려고 한다. 이거는 무슨 방법? 그치? 그러니까 무슨 방법에 대해서? 생산 방법에 대해서. 그치? 그리고 병. 추석 연휴를 맞아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어요. 상여금이라고 하는 거 뭐 이제 명절 됐으니까 떡값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분배의 방법이겠지. 분배의 문제.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이런. 자, 그러면 1번 얘기 한번 보시죠. 갑의 계획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맞나요? 어떻게 생산이었어? 아니었지? 네. 뭐였어? 저거 무엇을 얼마나 또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예. 2번 을의 계획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것도 아니죠. 예, 아니죠? 뭐니까? 어떻게니까. 그리고 3번 병의 계획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아니죠. 분배의 방법 누구를 위하여니까. 자, 4번 갑의 계획은 을의 계획과 달리 자원의 희소성으로 발생한다. 자, 여기서 자원의 희소성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소하다. 양이 많다는 걸까 적다는 걸까? 양이 적지. 근데 이건 우리가 희소하다를 일반적으로 양이 적다로만 쓰잖아. 그렇죠? 근데 잘못된 거예요. 경제에서 희소성이라고 하는 건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돼. 양이 적다는 희귀하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다 희귀한 사람들이야. 세상에 여러분들 한 명밖에 없잖아. 그렇지? 희귀해. 근데 희소하다는 말은 안 써요. 희소하다는 말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인간의 욕구에 비해 원하는 것에 비해 양이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고 양이 적어. 그럼 희소한 거야?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그건 희소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희귀한 것 뿐이지. 가격도 없어 거의. 아니요. 자, 그러면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양이 적다라고 하는 게 희소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의 희소성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는 경제 문제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4번 갑의 계획은 을의 계획과 달리 자원의 희소성으로 발생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왜 틀렸을까? 달리가 틀렸죠. 왜냐하면 희소하기 때문에 둘 다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래서 달리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5번 갑, 병의 계획 모두 경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효율성. 자, 이것도 단어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신경 쓸 거야. 효율성과 그다음에 효용성.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투자했어. 그랬더니 5개를 만든대. A가. 자, 그리고 10,000원을 투자했어. 10개를 만드는데 B가. 그러면 여기서 효율성이 좋다는 얘기를 할까요? 효용성이 좋다는 얘기를 할까요? B는 효율성입니다. 같은 가격으로 얼마나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효율성이겠지. 그럼 효용은 뭘까? 여기 효용은 이거 그림에서 나와요. 아까 그림에서 조금 추가를 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늦게 얘기했네. 기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하지. 그렇지? 근데 효용은 누가 따져야 되냐?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을 주고 콘서트에 갔다 해봐. 근데 콘서트 가격이 5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 콘서트 5만 원이 진짜 싸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러 가. 그럼 그건 나한테 만족감이 있을까? 그치? 5만 원 아까워 죽겠지. 그치? 그러면 이건 효용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해. 만족감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내가 50만 원을 주고 콘서트에 가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왔어. 그치? 찰리푸스? 아무튼. 그러니까 얼마를 주더라도 난 너무 가고 싶은 거야. 50만 원을 줬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이건 효용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그래서 요 효용성 같은 경우는 가게와 기업 중 누가 고려하는 거? 소비 생활에 대해서 만족감을 따져야 하잖아. 근데 가게도 효율적인 걸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따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을 제공할 때도 너 똑같이 8시간 일했는데 아까 전에 너 100만 원 선택해서 300만 원 선택했어. 100만 원. 예, 그쵸. 그런 거 얘기잖아. 우리도 효율성은 따지긴 하는데 효용성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효율성과 효용성, 효용 둘 다 고려를 합니다. 알겠죠? 대신 무엇이 먼저냐는 다를 수는 있다는 거지. 예, 요 정도 설명하고요. 갑병 모두 계획 모두 경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효율성을 고려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밑줄친 기억에서 디귿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 경제 문제 똑같은 거니까 이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답만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간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고 훔쳐보지 마시고. 하나. 여기서 이게 빠른 있는 사람 다 없어요. 맞다. 20초 남았어요, 여러분. 문제 풀고 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참고로 모두 고르십니다. 저는 한 개 있을지, 두 개 있을지, 세 개 있을지, 네 개 있을지 몰라요. 저희 써서 여러분들 그래도 정답자 흡출 안 하겠습니다. 정답만 불러주세요. 틀릴 수 있지. 너무 중간된
자, 한번 보시죠. A. 기업은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받는 활동이다. 아니죠. 제품 선정은 아까 뭐였어?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결정이었지. 그래서 A 틀렸고요. 자, B. 니은은 생산 방법, 생산 요소를 선택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자, 어떻게 만드는가? 요거지. 기계를 통해서 만들 것인지 사람을 고용해서 만들 것인지. 그래서 B는 맞는 말이 되고요. 자, C 보겠습니다. 디귿 직원 보상 방안.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거는 분배에 대한 문제네요. 그래서 C 틀렸고요. 자, 그리고 D. 기억에서 디귿은 모두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무슨 성? 자원의 희소성. 그렇지? 자원의 희소성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다 맞습니다. 경제 문제는 왜 발생한다?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B,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얘기 들어가 보시죠. 요거 3번. 요 그림입니다. 이 그림. 그치? 이 그림을 다르게 표현한 거야. 자, 가 시장은 그럼 무슨 시장이 될까? 생산 요소 시장이 밑에 나와 있으니까 두 개 있었잖아.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이 용어나? 뭐요? 재화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은 생산물이야 아니면 생산 요소야? 재화와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이 생산물 시장이야, 생산 요소 시장이야. 그쵸? 그러면 생산 요소 시장은 뭐의 거래가 이루어져? 뭐뭐뭐. 예, 잘 보셨네요. 자, 자,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고 가에 들어갈 말은 그래서 생산물 시장이죠. 그러면 생산물 시장에서 뭐를 사가? 기억에 들어갈 말은 생산물 뭐와 뭐. 너가 생산 요소라고 방금 얘기했어. 1분 전. 1분도 안 됐어. 아니, 재화, 서비스, 이게 생산물 시장이 더 넘어갔고. 자, 그리고 니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구입하는 건 뭐다? 노동, 토지, 자본이 들어가니까 니은에다간 노토자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1번. A는 생산활동의 주체이다. A가 뭐가 돼요? 생산물 시장에서 우리가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게 가게였어, 기업이었어? 가게. 그럼 가게는 생산활동의 주체일까요? 기업이 생산활동의 주체일까요? 생산활동의 주체. 생산은 누가요? 생산에 일단 기업이 그치. 그럼 1번 틀렸지. 그렇지. A는 가게니까. 자, 그럼 A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이다. 맞나요? 수요자 원하는 자이다. 맞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 B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B가 기업이었죠. 기업은 효용 극대화야, 효율 극대화야. 효율 극대화. 자, 그리고 4번 노동과 자본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노동, 토지, 자본은 어디에 해당해? 기억이었어, 니은이었어? 니은. 노동, 토지, 자본을 우리가 뭐라 부르고? 생산 요소. 그치, 생산 요소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5번 취미 활동을 위해 구입한 악기는 니은에 해당한다. 재화 서비스를 구입한 거죠. 참고로 마지막 여기 필기할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지금 뭘 위해서 내가 악기를 샀대? 피아노라고 한번 얘기해보자. 취미 활동을 위해 피아노를 구매했다. 생산일까 소비일까? 그치?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이번엔 약간 질문이 달라져요. 내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피아노를 구입했다. 이거 생산일까요? 소비일까요? 물건 샀잖아. 왜 소비가 아니야? 하지만 그걸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자, 우리가 총 이윤을 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 총 이윤은 총 수요에서 뭘 뺀다? 총 비용을 뺀다. 비용에 해당되잖아. 비용을 내가 지출하는 것도 여기서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 악기를 구매했다는 생산이야 소비야? 생산. 미안 소비. 미안. 자, 그리고 반대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피아노를 구입했다. 요거는 생산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정도는 하나 더 키포인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 4번 문제는 잠깐 쉬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이거 한번 푸시고 저희는
5분에 만나시죠. 풀고 5분에 만날까? 아니면 5분만 쉴까? 5분만 쉬고 5분 쉬고. 풀고 쉬세요, 여러분. 아, 왜? 해설하시죠. 해설. 해설을 하시죠. 나. 해설할게요. 네. 네. 자, 첫 번째 감 얘기 한번 보시면 시장 경제 사회의 두드러진 결함 잘못된 부분, 안 좋은 부분, 실업과 불황의 원인은 유효 수요의 부족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소비 성향에 대해 지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문장이 정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엄청 결정적인 히트였어. 한번 밑줄 한번 쳐주고 정부가 뭐 해줘라? 시장에 개입해라 안 해라? 해라. 시장 개입을 주장한 거 누구였어? 자유방임주의였어? 아니면 수정자본주의였어? 신자유주의였어? 수정자본주의였죠. 그쵸?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를 주장했던 누구다? 케인스가 된다. 예. 10시 반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바로 덧셈뺄셈만 여러분 잘 하시면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계획이나 정책과 같은 인위적 질서를 바꾸는 건 인간의 치명적인 자만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계획경제체제는 노예의 길이다라고 하는 얘기 나왔네요. 그러면 무슨 주의?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되겠습니다. 하이에크. 네, 발음 이슈로 인해서. 제가 혀가 좀 짧아요. 절대 귀여운 척 하려는 건 아니고. 뭐 그렇긴 한데. 자, 뭐 귀여운 척 하려는 건 아니니까. 뭐. 자, 1번. 갑 실험 문제의 해결은 시장의 원리에 전적으로 맡겨라. 수정자본주의는 자, 정부가 개입해 안 해? 한다니까. 자, 2번.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한다. 됩니까? 자, 우리가 시장경제 체제, 어차피 셋 다 자본주의, 즉 시장경제 체제란 말이야. 그러면 생산 수단, 사유재산이야, 공유야? 는 계획경제 체제라고. 사유재산제 인정하죠? 그러니까 2번 틀렸고요. 자, 3번. 하이에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에 비례한다. 그러면 시장 개입을 하면 좋아지고 시장 개입을 안 하면 나빠진다라고 돼 있는데 신자유주의는 뭐였습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그치? 줄여야지, 최소화해야지.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요. 4번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 아까 무슨 길? 하이에크는 비유한 말 뭐였어? 무엇의 길? 노예의 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갑과 을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거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공통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바로 다음 페이지에 합리적 선택 들어갈 건데 근데 우리 이거 했었어. 아까 맨 처음에 할 때 얘기했잖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건 합리적 선택이란 자, 비용이 어때야 돼? 비용은 적을수록. 근데 반대로 편익을 클수록. 여기서 편익은 내가 느끼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 만족도를 뜻합니다. 자, 편익, 주관적 만족도예요. 요걸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부터 무슨 비용이라 한다? 기회비용이라고 할 거다. 그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기회비용은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근데 거기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뭐 할 수밖에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선택지가 다양한데 자, 분식집에 갔다고 쳐볼게요.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 라면, 그리고 튀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 떡볶이, 라면, 스테이크가 왜 갑자기 나와? 너 때문에 헷갈리잖아. 튀김 얘기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떡볶이를 제일 좋아한다고 봐봐. 그러면 떡볶이를 고르는 게 내 선택이겠지. 그러면 포기한 건 뭐가 되는 거야? 포기한 건 라면과 튀김 중에 하나만 됩니다. 왜 그러냐? 난 둘 다 포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A, B, C 몰라 그냥 떡튀 순으로 볼래. 내가 좋아하는 정도가 편익이 이렇게 높다고 보자. 가격은 똑같아. 가격은 동일할 때 떡볶이, 튀김, 순대 요 순으로 내가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면 떡볶이를 선택하면 저는 뭐를 포기한 거예요? 튀김만 포기했어요. 이게 포기한 기회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기회비용이 들어가요. 순대는 왜 안 들어가요? 만약 떡볶이가 선택 사항이 없었어 봐. 순대를 선택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어차피 튀김이 선택받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선택지가 A, B, C, D, 뭐 EF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우리는 기회비용, 즉 포기하게 된 비용은 뭐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포기하게 된 건 여기 튀김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튀김을 포기한 것과 또 뭐가 있을까? 떡볶이를 선택하면서 내가 돈을 내야지. 그래서 비용도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건 명시적 비용이라고 해서 떡볶이의 명시적 비용 이것도 기회비용이고 튀김을 먹었을 때 만족도 빼기 명시적 비용인 암묵적 비용도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할 때요. 이제 앞으로 식을 좀 쓸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기회비용을 구해야 하잖아. 기회비용을 구할 때 일단 편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내 만족도에 대해서. 만족도가 예를 들어 여기가 5,000원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5,000원 편익이. 튀김은 4,000원으로 할게요. 그리고 순대는 뭐 2,000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다 똑같다고 하자. 3,000원으로. 이렇게. 그러면 자 떡볶이와 튀김과 순대의 편익은 어떻다? 여기 정리된 대로 5,000원 그리고 4,000원 2,000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내가 편익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깎아 먹어야 되는가? 기회 비용을 빼줘야 돼. 근데 기회 비용을 구할 때 우리는 직접 화폐로 지출해야지. 떡볶이든 아니면 순대든 튀김이든 다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명시적 비용이 있어요. 떡볶이를 사 먹는 선택을 했을 때 얼마 내야 된다고요? 3,000원. 이거 다 3,000원입니다. 명시적 비용 3,000원 동일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튀김을 포기했고 순대를 포기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는 있어. 근데 튀김을 포기했다고 치자. 아니면 순대를 포기했다 치자. 그럼 내가 튀김을 골랐을 때 또는 순대를 골랐을 때 그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내가 못 얻는 거지. 그치? 그러면 튀김을 만약 골랐다고 쳐봐. 우리가 암묵적 비용이니까. 튀김을 골랐다고 쳐볼게요. 그럼 나는 떡볶이를 포기한 거야? 순대를 포기한 거야? 맞아요. 편익이 더 큰 거. 여기 편익이 더 크고 비용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난 여기 튀김의 이 암묵적 비용은 떡볶이를 먹는 걸 포기한 거니까 여기 떡볶이를 먹었을 때 편익 얼마? 5,000원. 근데 이거 떡볶이를 사 먹으려면 3,000원을 줘야지. 그래서 요 암묵적 비용은 다른 선택의 편익 빼기 명시적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원이 되겠죠. 내가 왜 설명해? 여기. 자, 떡볶이를 내가 포기한 거로 튀김을 선택해봐. 튀김을. 그럼 나는 떡볶이를 먹는 선택을 포기한 거야. 순대 포기했어? 순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왜? 요게 어때? 요거 5,000 빼기 3,000 2,000이지? 2,000 빼기 3,000은 마이너스 1,000이죠? 저는 뭐가 더 만족도가 높아? 떡볶이가 더 높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 튀김을 고르는 거에 있어서 난 떡볶이를 먹는 선택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여기 5,000 빼기 3,000에서 2,000이 여기 들어갑니다. 떡볶이에 편익 빼기 명시적 비용. 그럼 이번에 떡볶이를 골랐을 때의 암묵적 비용을 계산해야겠지. 왜 1,000원일까를 말해보면 튀김을 내가 포기한 거지. 순대보단. 그래서 4,000 빼기 3,000.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1,000원이 되겠죠. 요거는 튀김의 편익 빼기 명시다. 자, 그러면
순대는 어떻게 될까요? 순대를 선택했을 때의 암묵적 비용. 천원. 순대를 포기했을 때, 순대를 선택했을 때 말이 꼬이네. 내가 뭘 포기한 거예요? 떡볶이를 포기한 거예요? 튀김을 포기한 거예요? 떡볶이. 예, 떡볶이 포기한 겁니다. 그럼 암묵적 비용은 얼마다? 2,000원. 떡볶이의 편익 빼기 명시가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편익 빼기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뭐 더하기 뭐다?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이다. 요걸 기회비용이라고 한다고. 이게 우리는 순편익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양수가 되는 수, 순편익이 양수 플러스 양수가 되는 수가 좋은 선택. 음수가 되는 선택을 하면 마이너스 선택을 하면 안 좋은 선택,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진짜 덧셈 뺄셈이야. 그치? 그러면 자 순편익 계산 한번 해보시죠. 자 5,000원에서 4,000원 빼죠. 그럼 얼마예요? 플러스 1,000이지. 그러면 튀김 4,000원에서 5,000원 빼야지. 아니 마이너스 1,000. 안 돼요가 아니라 그냥 전세 음수면 잘못된 선택하는 거라고. 그리고 순대에서 편익 2,000원. 그리고 기회비용 5,000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00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선택해야 된다? 여기서 양수, 순편익이 양수인 떡볶이를 고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요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요 그래프를 그리고 할 거야. 어떤 선택지가 딱딱딱 있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준 문제, 연습 문제에선 이게 주어져 있어요. 그냥 표만 채우면 돼. 거의. 알겠지? 그래서 요 얘기가 담겨 있는 거 바로 몇 개만 풀어보고 오늘은 마무리 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예고한 대로 덧셈 뺄셈 잘하면 된다. 진짜 뭐 곱셈 이런 거 안 나왔어. 그렇지? 예. 뭐가? 그래서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교재 쭉 봅시다. 어디로 가시냐면요. 5페이지 한번 가세요. 5페이지에 2번 문제. 5페이지에 2번 문제 제가 너무 어디 5페이지 2번 문제 여기 할게. 요거 같이 하고 마무리하죠. 선택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문제.
자, 그럼 이거 표 한번 채우자. 편익. A 편익 180만 원이었지. B는 250만. 그죠? 그러면 자, A의 명시적 비용이 뭐가 되는 거야? A의 가격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100, 130 각각 적으시면 돼요. 야, 쉽다. 그래서 제가 표까지 만들어 드렸잖아. 그렇지? 그러면 암묵적 비용만 잘 하시면 됩니다. A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B의 편익 빼기 명시적 비용이죠. 그러니까 250 빼기 130은 얼마? 250 빼기 130은 그래. 덧셈 뺄셈 실수는 너무하네. 자, B에 그러면 B 선택을 했어. 우리는 암묵적 비용 어떻게 본다? A의 편익 빼기 명시적 180 빼기 100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더해주고 편익에서 빼줘야지. 그쵸? 자, 그래서 180 빼기 220이 되겠죠. 네? 마이너스 40. 250에서 210을 빼서 플러스 40만. 그러면 우리는 뭐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 요거 똑같이 나오셨죠? 여러분들 표 이거 채우셨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저는 믿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똑같이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쵸? 예. 그래서 문제 답안 가겠습니다. 첫 번째, A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280만 원이다. 100이었죠. 자, 2번 B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얼마였다? B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80이다. 자, 그리고 3번 A 선택의 기회비용은 A 선택 기회비용 220, B 선택의 기회비용 210. 그래서 B 선택의 기회비용보다 크다. 맞나요? 네. 4번 A 선택의 순편익은 양이 아니라 음수였죠. 그리고 5번 자, 기업 B의 가격이 130만 원에서 180으로 변동하면 바뀌죠. 변함이 있죠.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180으로 하면 그러면 자, A 선택의 암묵적 비용 이거 일단 바꿔야지. B 선택이 180이 되니까 그럼 다 달라져야지. 이건 안 달라지는데. A 선택의 암묵적 비용 어떻게 됩니까? 250에서 180을 빼서 그러면 여기 플러스 10. 그치? 그리고 250에서 이제 요거 구해줘야지. 180에서 100을 빼서 80이니까 여기는 260이 됐죠. 250에서 260 빼면 얼마? 마이너스 10만이 된대. 그래서 선택이 변동했죠.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 뭐가 되었다? A가 되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변함이 있었죠. 그래서 요까지 문제 푼 거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이제 경제제, 무상제 이쪽 설명 빠진 거 있으니까 그쪽만 추가하면 1차 시는 마무리가 되니까요. 여기서